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앞서 이제 시드니 촛불 행동 사무국장님 인터뷰 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 이게 국제사회 이슈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장인선 선배가 얘기하셨지만은 네. 현지에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도 일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MBC 윤성문 기자인가요? 네. 예, 그분이 이제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종섭 장관을 지금 네. 도망갔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런 종섭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영상을 보니까 예. 그 아침에 대사관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예. 그걸 또 한 번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 과정을 보니까 일종 히치하이킹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도 달리고 네. 있어요. 대사관 장관님, 대사님. 네. 관사 앞에서 이제 예. 대사관을 이동하는 차량을 잡으려고 맞습니다. 기자가 또 런을 하고 예. 또 그걸 더 빠르게 차로 런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호주 가서도 런이에요 보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달려라 한입니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네. 호주가 캥거루가 유명한데 네.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된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있는데요. 네. 1부, 2도 3백이거든요. 1부, 2도 3백. 1도, 2부, 3백이네요. 1도, 2부, 예, 3백. 이게 법조계 은어라고 예, 할 수 예. 있는데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선 걸리면 일단 도망가고 두 번째로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백을 써라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범털들이 이 범죄 행위가 발각됐을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지금 가장 먼저 도망갔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우선 오셨을 경우에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을 써야 되는데 네. 장관이 쓸 수 있는 그 이상의 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요. 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 사안의 본질들이 아주 잘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처참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관계자들 이런 얘기 합니다. 굳이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예? 기왕에 할 거면 차라리 그 선거 이후에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이 특검법이 그 자동 부의되는 날짜가 4월 4일 4월 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4일이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선거 복판이 되는 거고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론 이 사태가 사실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도 관련해가지고 이 이슈 이어가고 있는데 네. 10시에 선대위 회의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최상병 사건 생존 장병의 어머니 편지를 오늘 읽는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생존 장병의 어머니는 이제 예. 이미 그 자기 같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었고 네. 정말 다행히도 큰일 그렇습니다. 없이 예. 이제 하지만 그 이제 생존 장병 같은 경우에 PTSD를 겪으면서 굉장히 맞아요.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도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었고요. 이제 네. 아들이 퇴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는 그분이 직접 또 고소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달라 정치권이 그 이야기를 오늘 편지를 읽는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특검도 특검이지만 네.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지속이 되려면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공수처장 후보를 네. 2명이 추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알려진 대로 오동훈, 이명순 변호사가 후보로 지금 청거가 돼 있고 대통령 인사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을 할 때는 인사검증 작업이 불과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직이 고르고 고른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사라는 건 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면에서는 누가 공수처장이 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제 선거가 D-28일, 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양당공이 굉장히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걸로 보인다. 그리고 자 저희는 계속해서 여야 공천 문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한 90% 이상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맞습니다. 막바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남은 지역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친윤 공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역 불패, 친윤 강세. 어제 중성동 의뢰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쭉 나올 수 있는데 중성동 의뢰 이해훈 후보가 이제 최종 확정이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반발하고 있어요. 네. 예, 이거 뭐 로데이터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보도가 또 나옵니다. 아니 뭐 재밌는 게 사실 하태경 의원이 네. 이게 뭐 대학 때 어느 학과를 졸업했냐 가지고 얘기가 좀 그런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아, 그래요? 그래서 말미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네. 경선 원데이터라고 하면 네. 로그나 로데이터 음성 파일 다 포괄하는 얘기도 하면서 네. 수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이혜훈 의원이 사회과학적으로 아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경제학과 출신 이혜훈 의원은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이해하면 이해를- 된다. 네, 물리학과 이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50% 넘겼고 했는데 네. 이 룰 안에서 네. 결선 가서 이렇게 진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 왜냐면 이혜훈 의원의 그 표절 점수가 네. 거의 2배 가까이 뛰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수학적인 논거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예. 결과에 대해서. 아, 네. 이과하고 무과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사실 네. 소위 말하는 선거 이제 불복이고 이제 일정 부분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확대 해석해 보면 이게 부정 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아, 부정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당이 데이터를 다 공개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건이 커질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당으로서는 곤혹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웃고만 넘어가기에는 좀 커질 수도 있는 상황 같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긴 사실상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혜훈 의원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이영 장관이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초대 그 장관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 장관 표가 나에게 고스란히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당연하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아니 하태경 의원은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예.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참모 주진우에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내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수표가 거기로 가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얘기했을 때 하태경이 제일 먼저 결단해서 그렇죠. 네. 수도권으로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부정선거로 가게 된다면 국민의힘 지난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정당인데 이번에 또 그게 재현될 수도 네.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물론 뭐 이제 데이터 공개와 이후 파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사실 과거에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각을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데이터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좀 볼 지점이 있다라는 네, 거죠. 자 수학과 이과의 네, 수학과 관점에서 사회과학의 숫자로 봐야 되느냐, 대결. 네. 아니면 이제 사회과학적 태도로 봐야 되느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성동을의 박성준, 광주 서갑의 조인철, 고양정의 김영환, 그리고 청주 흥덕의 이현희, 전남 목포의 김원희. 전반적으로 보면 송갑석, 도정환, 이용호, 소위 이제 비명계가 다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약간 예견된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낙천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체질들이 확인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권리당원들의 표심이라고 하든지 네. 전반적인 표심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송갑석 의원도 이제 막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비명계 이제 의원으로 불렸기 때문에 상황이 쉽진 않았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감산을 받은 폭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선이 쉽진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위 10%, 하위 20%에 포함됐던 분들은 사실은 생존이 굉장히 네. 생활이 어려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이 비명행사 공천이라고 일관된 기조가 이어졌다 보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송갑석 의원과 광주에서 붙은 네. 그 상대방이 조인철 전 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의 후원회장이 누구냐? 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주 전 원장은 누구냐 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꾸 이제 그 비명행사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의 도종환 의원이 네. 삼선 의원인데 네. 청주 흥덕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또 상대가 누구였냐? 네. 그 이현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지역구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청주 흥덕에 선거를 준비한 게 아니고 네. 서울 동작을에 선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옮겨가지고 도종환하고 맞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 특히나 이제 지역 선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선거에서는 풀뿌리 그런 기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옮겨 선거를 이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큰 뒷배라든가 당심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힘든데 네. 옮겨서 60일 만에 이겼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표심이란 건 무엇일까? 결국은 친명 비명을 감별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당원들에 의한 표심이
그대로 적용된 거다라고 하지만 언론 분석을 좀 들어보면 문제적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갑 같은 경우에는 소위 찐윤 이용 의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윤의 전사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제 두 사람이 사실상 그 격돌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다라는 그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누가 될까요? 수심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번에는 자, 김은지 기자부터.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결국 유권자 지형이 어떠냐,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젊은 유권자들이 많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해볼 만한 곳일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이용 의원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쪽에 이제 공천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주목했던 이제 공천 받는 이제 국민의힘의 3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용, 박성민 그리고 장해찬 이 3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가장 순서로 보면 장해찬 이제 후보가 먼저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성민, 이제 이용 이렇게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셋 다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아주 늦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 본다면 결국 찐윤 진짜가 나타난 건 마지막 장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는 마지막에 나타난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입으로 다 설명드리기가 민망한 수준의 발언이던데 수영구의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근데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저 효과라는 게 뭐 달리 설명드리면은 네. 그분이 워낙 설화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설화는 사실은 반응도가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다른 사람이 예.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가 네. 만약에 난교 파티라는 그 용어를 본인 SNS에 적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큰 파장이 일었을 것 같은데 네. 장해찬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뭐 설화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행동 거지가 네. 문제시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개인에 끼치는 파장은 네. 오히려 그런 요인 때문에 작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을 대표해서 대의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가는 300명 중에 한 분이 되는 건데 부산 수영구에서는 이런 사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참. 단순히 설화가 아니라 네. 이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최고위원회 이제 출마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들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직접 썼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또 다시 사과를 한 건 있는데 네. 양당 이제 지금 국민의힘 빼고 모든 당에서 지금 굉장히 이 포화를 쏘고 있거든요. 네.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하다라는 네. 식의 이야기인데 예. 사실 가장 세게 지금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개혁신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사퇴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예, 하면서 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개혁신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제 논평을 계속 내는데 언론에서 세게 또 보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사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좀 뭐라 입지. 그러지? 예. 입지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든 효과인 것인지 과거에 비해서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보도량도 같이 좀 축소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여하튼 그 찐윤 3인방이 다 살아 돌아왔다. 네.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네.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예. 것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후에 그렇죠. 물론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이긴 네, 네. 한데요. 이제 그 이용 그리고 박성민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평가를 많이 그렇죠. 받고 있고. 아니 뭐 대통령이 꼭 같이 가자 그래서 술 친구로 유명한 분 아닌가요? 경향신문 단독 보도 그러니까요. 음성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음성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음성을 공개는 안 했고요. 보도를 네. 보면 녹취 보도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예. 내용이냐면 예.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지난 1월 5일에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그 의정보고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한 얘기예요. 사실 의정보고회라는 게 네. 공개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석상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박성민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은 대통령은 공무수행을 사유화했다고 볼 정황이 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시겠지만 정상 외교라는 거는 그 예를 들면 미국을 간다. 네. 그럼 해당 안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상임위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성민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난해 4월에 내가 그 대통령이 방미를 할 때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동행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국회의원 5선 6선 돼도 그거 한번 따라가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제가 초선이 거기에 따라갔다. 가자고 그래서.
누가 가자 그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대통령이. 얘기인 거고 예. 가서 또 기자들이랑 300명 왔는데 내가 5명, 6명씩 매일 점심 저녁 계속 접대를 했다. 접대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비행기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공무수행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동행한 이유가 돈이 되는 것만 해도 뭔가 지금 목적적으로 미국을 방미해서 업무적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기보다는 네. 나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초선이 나를 불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정말 찐찐찐윤이다 이렇게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은 네. 굉장히 좀 뭐랄까 목불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아니 접대하러 대통령 순방을 갔다는 거예요? 기자들 접대의 핵심이 결국 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박성민 의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술 이야기들은 여의도에 뜬 소문으로 참 많은데 너무 많죠. 그 굉장히 공식한 게 김성태 전 의원의 기자회견입니다. 예. 이제 대통령이 술친구라는 식으로 아예 이제 네임명을 밝혀주기도 했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성민 의원의 이런 공천이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술과 관련돼 있는 여러 리스크들과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술자리에서 1시간 동안 59분 이야기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부각되는 게 과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박성민 의원의 어떤 메시지들이 그 뭐 본인은 호가호의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건 좀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죠. 근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뭐 이런 게 예, 나왔습니까? 없었고요. 없었는데 밝히기 어려운 이게 사실은 밝히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대목이 하나 더 네.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국가 자원을 배분할 때는 네. 이게 친분 관계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죠. 당연히 엄격하게 정부 부처의 심사라는 게 따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 부처에서 그런 오인을 한 상태로 네. 이렇게 지역구 혜택을 줬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지난해 8월 울산이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상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두고 자기가 포항에 F코로가 있어서 그 단지로 지정된 걸 보고 대통령한테 울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생략이 되죠. 제가 4번 말씀드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직접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포항에서 한다 그러대 이렇게 했다가 그 박성민 의원이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울산도 뭐 이러저러한 게 네, 있다 네, 했더니 그 말도 맞네라고 했고 실제로 단지가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포항도 되고 울산도 된 거 여러 군데가 예. 되긴 됐는데 예. 여하간 결과론적으로 의정부의 자기 딴에는 대통령님께 정말 피하는 내가 사업을 가져왔다고 하고 싶겠지만 아니. 이게 엄격한 절차가 아니고 만약에 중간에 구멍이나 공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뭡니까? 우리 많이 보던 논법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부처의 업무에 개입을 하는 것이고 이건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거네요. 도대체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루어졌다면. 아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민 의원 주장에 뭐 실제로 따르면. 지정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예. 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 정부는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초반부터 이원무 인사비서관의 부인 사인인 사람이 그 대통령 배우자를 전용기를 타고 수행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된 집행이 되고 있는 나라냐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큰일이네요. 예, 직권남용은 사실 윤석열 한동훈 이 듀오의 핵심 무기였거든요. 예, 두 듀오. 사람이 예, 검사 시절에 이 법리를 가지고는 많은 사건들을 기소했었고요. 물론 무죄도 꽤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일약 더욱더 스타덤에 오르면서 사실 지금의 두 사람의 어떤 명성을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직권남용 혐의를 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